그래서 이제 조금 뭐 진지한 좀 정치적인 부분, 저도 정치 원래 좋아하니까 정치적인 부분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미국인이지만 제가 전혀 몰랐던 부분, 그리고 저는 소련의 뭐 폐쇄 그런 것도 관심 많지만, 여기서 보면은 미국인 자문을 위한 사무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소문도 들었다. 국방부, 뭐 기획재정부, 교육 등 정부 부처에도 장관에게 조언을 하거나 아예 장관직을 맡은 미국 국무부 직원이 있다고도 했다. 이제 소련 폐쇄고 나서 이제 민주주의 뭐 도입하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좀 뭐 풀어주세요. 그 역사랑 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이게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럴 수도 있죠. 아주 요약하면서 하자면, 처음에 소련이 해체가 되고 나서 이 해체되는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우 어렵게 해체된 부분이기도 하고 매우 아프게 해체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처음에 딱 이렇게 해체되고 나서 모든 새로운 지도자들, 옐친이 이끄는 그 세력이 이제 뭐 민주주의, 진보주의, 막 뭐 표현의 자유, 뭐 무슨 자유 막 그렇게 외쳤는데 실제로 경험이 1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소련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소련 시스템에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뭐 표현의 자유가 뭔지, 뭐 자본주의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 원칙이 뭔지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딘가에서 도움을 받았어야 됐었는데, 그때 미국이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조지 부시 플러스 그 클린턴, 1번? 예, 제가 첫 번째 그 조지 부시 father, 그렇죠.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 딱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였으니까 빌 클린턴이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엄청 많이 돕다라는 말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문을 많이 보내기도 하고 자주 만나면서 많은 얘기하기도 하고 많이 통제를,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러시아 시스템을. 옐친 본인도 미국에서 많은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었고, 러시아 사람들이 특히 90년대에 살았던 러시아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시의 다리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부시 다리예요? 예,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부시의 다리는 이제 치킨은 닭 다리 말하는 건데, 그 당시 러시아가 생산하고 있는 게 거의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굶주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대량으로 러시아로 수출하는 게 닭다리였는데, 진짜요? 그게 부시가 승인한 거기 때문에 부시의 닭다리, 부시의 다리라고 그런 불리기 것도 시작했어요. 예. 이게 저도 기억하고 있고 아마 9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워낙 그게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미국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조언도 많이 해주고 시스템도 막 그렇게 막 관리해주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여러 영역에서 정말 많은 분야에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도 있었고 안 좋은 부분들도 있었는데, 당연히 미국은 그냥 괜히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자기가 뭐 이익을 누리는 것도 이익을 누릴 거는 누리고. 근데 크게 보면 90년대 초반이 이게 되게 많았어요. 옐친 대통령 바로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실제로 미국에서 넘어와서 러시아 뭐 조언이나 자문이나 이런 역할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나중에 그 훨씬 나중 얘기지만 이 2008년에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터지는 그 레먼 브라더스라는 이랬던 사람 중에 한 명도 90년대 러시아 금융적인 그런 조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 90년대 러시아 자본주의 시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사실은 컸어요.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책에서 하는데, 이게 되게 해외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아마 많이 몰랐던 사실이기도 해요. 뭐 조셉도 지금 말로는 그 몰랐던 사실이라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90년대에는 러시아와 미국이 훨씬 더 가까웠고 매우 가까웠고, 심지어 러시아 처음에 그 헌법, 이게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이제 새로운 헌법이 생겼잖아요. 헌법도 많이 비슷했어요. 거의 미국 헌법을 번역하다시피 많이 비슷했고, 첫 문장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We are the people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이 썼어요, 그냥? 러시아 말에서도 Мы наро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국민인 우리는 막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많이
태지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득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손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에 와서 30년 지난 시기죠. 지금에 와서 오히려 푸틴이 그걸 악으로 변화시켜서 성동으로 쓰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는 미국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텐데 약간 이렇게 왜곡하면서 지금은 많이 쓰고 있어요. 오히려 그 당시 미국이 때문이다. 네, 미국 때문이다. 이게 지금 된 게 모든 게 100%의 미국 탓이다. 미국이 아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약간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런 것도 그때도. 그래서 90년대 러시아에 있었던 정권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욕할 때 이 부분을 딱 짚고 욕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왜 나라를 팔아먹었어? 왜 매국을 했어? 그 당시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잡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훨씬 더 다른 길로 걸어갔을 텐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엄청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미국 사람으로서 저는 당연히 미국은 역사적으로 잘못한 것도 많다고 봐요. 근데 한국 도와준 것도 그렇고 미국은 당연히 국익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 봤을 때 지난 100년 뭐 200년 동안 그래도 착한 상대적으로 이것도 상대적인 평가지만 상대적으로 착한 나라로 살았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잘못한 것 크게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래서 이런 거 들을 때 미국도 러시아 이렇게 도와줬구나 역시도 이것도 왜곡되고 슬퍼요. 왜냐면 러시아 미국은 좀 친하게 지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면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거고 미국 잘못한 것도 있을 거고 푸틴도 잘못한 것도 있을 텐데 이것도 안 돼서 좀 아쉬운 것도 많다. 한국하고 미국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래 친구였던 것처럼 잘 되고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이거 생각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인데 미국이랑 뭐 민주주의 등등 외치면서 미국 헌법도 거의 똑같이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그럼 왜 미국처럼 민주주의 안 됐다? 왜 좀 이 길로 가냐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요즘도 트럼프 행정부 보면서 느낀 건데 규범보다 중요한 거 거의 없다고 봐요. 만약에 법이나 헌법은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 내 거다, 내가 그거 따라야 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까지 그 규범을 통해서 알아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미국이 트럼프 있는데도 조금이라도 민주주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규범이 있다고 봐요. 트럼프는 뭐 어떻게 해도 그 규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질서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반면에 러시아는 그거 너무 짧은 기간으로 다 바뀌어서 뭐라지 익히는 때까지 다 안 됐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어요? 많이 생각하고 있죠. 정치 전문가, 사회 전문가를 많이 얘기를 듣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냐 없냐 문제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수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원해서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운동을 벌이면서 피 흘리기까지 하면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잘 정착이 돼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왜 정착시켜야 할지 민주주의 장점이 확실히 어떤 게 있을지 인식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민주주의가 잘 정착이 안 돼요. 90년대 러시아에서 생긴 민주주의가 러시아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소련이 한 나라가 망해서 주변에 워낙 다 우리도 민주주의야 너도 민주주의 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밀려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상은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민주주의가 뭔지 왜 민주주의가 사는 데 있어서 좋은 게 뭔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정착이 잘 안 된 사례가 러시아 중에 하나예요. 이게 90년대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에 보면 그러니까 푸틴이 말하고 있는 게 보면 그게 되게 아주 또렷하게 나오거든요. 러시아에서 러시아 국민에게 러시아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욕처럼 들려요. 민주주의는 바로 카오스다. 혼란이다. 그러니까 자유는 하오스다. 자유가 긍정적인 가치가 아니라 부정적인 가치예요. 그렇죠, 책에서도. 왜냐? 자기네들이 이 자유를 위해서 싸운 적 없어서. 이게 싸워본 적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유럽의 시스템에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너무 낡은 시스템이야. 이건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차라리 우리가 다른 대륙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이런 시스템에 따라 살겠다. 라는 게 미국이기 그죠, 때문에 딱 처음부터 나라가 생기는 그 단계부터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 살고 싶은지 다 구조가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왜 필요한지,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지켜야 할지는 이미 확실하게 머릿속에서 매우 뚜렷하게 알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민주주의가 지속이 가능하고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수요, 요망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반면에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아본 적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거의 봉기 시대부터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제정, 뭐 그렇죠. 제국주의, 그 다음에 갑자기 제국이 그것도 혁명으로 인해서 무너지면서 공산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뭐 여러 이유 때문에 공산주의가 무너져서 카오스가 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아본 적 없고, 자유로운 사회가 왜 좋고 왜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지 인식이 안 돼요. 인지가 그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왜 좋은 건지. 근데 90년대에 살아봤는데 너무 혼란이야. 돈도 제대로 안 그렇죠. 되고 다들 가난하게 살고 있고 굶주리고 있고 미국한테 닭다리를 받고 있어. 이게 민주주의라고? 그럼 차라리 이런 민주주의가 안 살래. 라는 게 분위기가 그런 형성한 기억이 거죠.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독재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뭐 표현의 자유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월급이 제대로 나오고 내가 마트에 가면 모든 식료품이 있고 내가 뭐 다 이렇게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이런 게 그렇죠. 딱 뭐 길가는 깨끗하고 이런 게 있으면 돼. 나는 뭐 민주주의 선거 필요 없어. 그냥 거리가 깨끗하고 아이가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고 나도 월급이 제대로 나면 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는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운동이 있었어요. 거의 그쵸. 이승만부터는 쭉 이어왔어요. 뭐 선거의 조작이라든가 또 박정희의 독재라든가 또 전두환의 독재라든가 그쵸. 뭐 광주가 그 전에도 그렇게 독립운동도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독립에 대한 요망, 우리나라라는 그런 아주 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거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그건 봤어요. 80년대 광주부터 쭉 이어졌고 그 다음에 87년 뭐 부마 항쟁, 그 다음에 뭐 민주화, 그 다음에 뭐 박근혜 때 윤석열 때 계속 이 그죠, 그죠.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욕망이 너무 커요. 그죠, 그죠. 국민 속에서. 맞아. 러시아 국민 속에서 그런 게 없어요. 민주주의가 뭐가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러시아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뽑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왜 뽑아야 돼? 뽑아서 뭐해? 그냥 있는 사람들이 그냥 계속 하면 왜 안 돼? 라는 질문이 바로 반격으로 나와요. 뭐가 그게 나쁜 거야? 밥 있는데. 예. 밥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나빠? 질서가 있고 사회 질서.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차이예요. 이게 여러 평가가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약간 미국이 잘못된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기 실패했어요. 그쵸. 미국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한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성공한 사례들이 충분히 많아요. 일본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들이 충분히 좋은 사례를 찾을 수는 있는데 러시아는 확실하게 미국이 실패한 케이스예요. 그렇죠.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권의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역사적인 기회를 미국이 놓친 거예요. 동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리적 이유 때문에 유럽으로 넘어가고 또 그쵸. 유럽이랑 같은 공동체를 가까이 있으니까. 이루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공산권에서 탈피하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고 러시아는 워낙 큰 나라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자치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유럽의 중심적인 그 중심력이 부족했어요. 그게 미국이 해야 하는 역할인데 미국이 그거 실패했어요. 90년대 오히려 미국이
이제 승리자의 그러니까 승자의 행세를 하면서 마치 러시아를 우리가 항복시키면서 뭔가의 이제 승자의 행세를 하면서 우리가 이긴 자다 우리가 뭐 승자다 거봐 니네들이 항복했잖아 우리가 더 세다 막 이런 게 너무 노골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자존심에 긁혔죠. 그런 것도 컸었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태도를 통해서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가 뭔지 왜 민주주의가 사회에 있어서 좋은 건지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뭐 탓이라는 말은 좀 그렇긴 한데 부족이라고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생각했다면 조금 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어로 resentment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죠. 오히려 나중에 푸틴이 들어와서 이런 부정적으로 쓰이는 향수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리즈 시절에 정말 잘 나갔던 나라인데 우리가 미국이랑 동등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나라인데 우리가 그 당시를 대단했던데 Make Russia Great Again. 그런 거네 진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패배했잖아. 우리가 다시 일어서자. 그래서 푸틴이 초반기에 그런 말을 엄청 많이 썼어요. 무릎 꿇힌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럴 나라가 아니야. 우리가 일어서서 기 제대로 서야 돼. 라는 그런 표현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근데 진짜 지금까지 그 생각 한 번도 못했는데 진짜 그럴 수 있었던 게 미군 입장에서 이거 미국 학생 때 역사 배우잖아요. 이제 역사책 배우면서 미국 독립부터 배워서 계속 배우는데 그 소련의 해체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 학생들한테 미국이 승자다. 우리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가 이겼다. 그 나라는 잘못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고 그 이미지 아마 러시아 사람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좀 리센스ment 그런 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쵸. 만든 거 맞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90년대 초반, 90년대 중반 보시면 그 당시의 유명 뭐 지금도 활동을 엄청 많이 하지만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회학자가 End of 있는데 history, yeah. The End of History. 그러니까 역사의 끝.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겼다. 더 이상 이런 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뭐 그런 갈등이 없을 거다. 이제 세상이 끝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역사 너무 많아요 지금. 실수를 했어. 그래서 그게 되게 러시아 국민들에게 이제 상처로 돌아간 부분도 있고 그게 오히려 변명으로 쓰면서 푸틴이 그걸 지금 엄청나게 막 그렇게 긁히면서 막 이렇게 계속 쓰고 있어. 우리가 사실은 이 정도에 돼야 할 나라인데 아직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 미국은 아무것도 아닌 나라야. 미국은 정말 뭐 전범국이고 뭐 다른 나라에 뭐 계속 개입하고 있고 뭐 등등등 뭐 이중잣대 뭐 내로남불의 나라고 막 계속 뭐 얘기를 해.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 실수를 딱 그렇게 부각시키면서 마치 그게 민주주의 때문이라는 걸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지금 러시아 언론을 보면 그게 딱 그 프레임이 보이거든요. 막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요새는 그러니까 이민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에 그걸 딱 부각시키면서 거봐 그거 민주주의 때문이야. 민주주의가 아니었으면 그게 없었을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그게 하루, 일주, 한 달, 1년, 10년 하면 사람들이 그게 성동이 돼.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 때문이구나. 근데 미국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민주주의야. 너도 민주주의 해야 돼.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반감이 생겨. 우리가 왜 민주주의 해야 돼? 뭔가 시키려고 우리가 망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안 망해. 그래서 바로 갈등이 생겨.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잘못된 게 양쪽이 다 있어 당연히. 근데 미국이 되게 좋은 사례. 그러니까 일본이나 대한민국 같은 걸 보니까 이게 되네? 보니까 러시아도 똑같이 하자라고 하니까 근데 러시아는 전혀 다른 조건을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 현지화 안 하고 그러니까 가하다 보니까 실패한 거지.
진짜 그럴 수 있네요. 특히 한국 생각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 미국 사람 입장에서 한국 역사 배울 때 그거 똑같이 우리 한국이랑 같이 해서 이겼다. 우리는 한국이랑 같이 한국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도 그거 볼 때 역시 우리는 미국이랑 같이 해서 우리는 우리나라 뭐 잘 만들었다. 미국이 우리 친구다라고 그런 느낌 많이 받을 텐데 뭐 지금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저도 택시 타면 기사님들이 거의 항상 미국인이요? 너무 고마워요. 미국 너무 잘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한국인 입장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됐을 때부터 가장 많이 도와준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잊지 않는 게 도리이기도 해요.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그게 워낙 잘된 케이스이다 보니까 미국이 그거 보니까 똑같이 러시아에 그렇죠. 가자. 우리 근데 어떻게 러시아는 하든. 실패했어. 러시아는 전혀 다른 접근했어야 됐었는데 그렇죠. 그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그 당시에 빌 클린턴의 정권의 외교 노선의 실패 사례예요. 진짜 러시아가. 큰 거네 진짜. 독재주의 뭐 지도자 잘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갑자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못 먹고 삶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사람들이 지도자 바꾸자라고 외칠까요? 같아요? 러시아에서?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이게 러시아 문화를 알아야 되고 러시아 역사를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정치 문화가 달라요. 그럼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것을 통해서 정말 정직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뽑고 그 권력이 나한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기 때문에 그런 사회의 장점을 몰라요. 왜 그래야 되는지, 실제로 이런 사회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꺼려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러니까 독재에 대한 생각 자체가 사고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할까? 그러니까 독재라는 게 자유를 아는 사람들이 독재를 싫어하는 거지. 항상 독재를 해온 사람들이 독재가 왜 나쁜 건지 이해를 못해요. 그냥 그거네. 그 뭐라 하지? 거기 물 속에 살고 있는 뭐 그렇지 얼마나 개구리 그런 거네. 맞아. 한국 사람들도 한국에 살면서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어딘가에 가야 한국이 살기 좋구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이 한국을 벗어나야 그게 인식이 되거든요. 똑같은 논리예요. 독재가 얼마나 악한지 알면 자유사회에서는 살아봐야 독재를 그 단점이 보이는데 항상 국민이 독재 정권 하에 살아봤는데 자유에 한 적 없어. 그러면 자유의 장점이 뭔지 모르는 그냥 몰라. 근데 진짜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 거는 앞에서 우리 촬영 시작하기 전에 말했는데 미국 사람들도 나라 크고 뭐 나라 안에도 여행 많이 하니까 바깥으로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 저희 친구들한테 이걸 한국 보험제도 너무 좋다, 건강보험제도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해도 미국 친구들은 왜? 우리 거 비싼 건 알겠는데 근데 한국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맞아. 사람들이 그거 직접 경험해봐야 이렇게 좋은 거 있구나. 맞아. 뭐 과일도 맞아. 의료 지도가 좋은 얘기예요. 아마 미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Universal Healthcare 그렇죠. 그리고 뭐 미국식 이게 그죠. 보험료 내고 막 이렇게 뭐 말도 안 돼. 네트워크가 있고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 헬스케어가 의료 제도가 얼마나 잘 됐는지 이해하려면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 살아봐야 돼요. 맞아. 그래야 이게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자유사회에서는 살아본 적 없기 때문에 이제 독재가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이고 있고 또 국내에서 오히려 정권이 성동을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false values, 그러니까 페이크 가치를 내세우는 거죠. 그죠. 거봐, 그러니까 정치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길가는 깨끗하잖아. 그죠. 우리는 먹을 게 다 있어. 국내 여행도 자유로워. 니네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하면 사람들이 설득이 돼.
맞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면 뭐 난민 때문에 지금 문제고 그쵸. 뭐 무슨 뭐 가스비가 엄청 많이 나오고 러시아에서는 진짜 거의 공짜에 가깝거든. 뭐 공짜는 아니지만 싸 훨씬 더 유럽보다. 원래 러시아에서 가스가 많이 나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엄청 강조하고 있어. 거봐. 아이 독재면 뭐 어때?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거봐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에 모스크바에서 얼마나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놨는데 프랑스에서 그런 게 없잖아. 민주주의 해봤자 뭐 그죠, 얻을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유치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매일, 매주, 맞아요. 매달, 매년 이렇게 하면 그것도 계속 다른 얘기를 안 하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심리가 설득하게 돼 있어.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특히 그 나라 내 나라 바깥으로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안다고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은 뉴스 통해서 접근하게 맞아요. 되지 많이 뭐 본인 시선, 음. 미국인 시선으로 많이 보게 되면서 난 다 알아. 뭐 미국 최고라는 거 다 알아.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야 나 잘 모르는 것도 많네. 맞아. 좀 생각 다시 해볼 거 많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 바로 하고 싶은 질문은 이제 러시아 살다가 왜 바깥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그러니까 전 러시아 한국어가 전공이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유학으로 왔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어학당에서 1년 보내고 또 바로 같은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석사 과정을 했기 때문에 뭐 그 후에는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등등등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유학으로 왔고 여기서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 저도 한국 오기 전까지는 저도 뭐 미국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한국 와서 살면서 미국도 당연히 장점은 많지. 그런데 미국도 한국 보고 뭐 다른 나라 보고 배울 수 있는 거 많겠다. 그래서 그래 그런 거 너무 좋구나. 근데 웃긴 게 제가 우리 동생한테 이런 거 좀 하자고 얘기하면은 동생은 너 미국 사랑하진 않지. 너 이제 국적으로 바뀌어 한국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그래서 저 그때 너무 슬퍼. 한국 너무 사랑하지만 국적은 그래도 미국 유지하고는 있으니까 너무 슬펐어요. 근데 공감하는 게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신기해요. 그런 우리 둘 다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살면서 비슷한 경험도 많이 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이런 것도 보면서 봤는데 오히려 그 가스 그 2000년 초기에 가스 값이 많이 오르면서 푸틴 그것도 하나의 무기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생각 못했지만 혹시 그것도 얘기해 줄 수 그렇죠. 있어요? 이거는 뭔가 경제를 조금 팔로우하고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2000년대 초반에 기름값이 오일값이 폭등했어요. 그렇죠. 갑자기 막 그렇게 뭐 20달러 뭐 25달러에 하다가 갑자기 2000년대 들어와서 막 130달러 그렇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가 가스와 이제 그 석유를 파는데 GDP의 거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말 그대로 갑자기 하루 아침에 나라로 흘러 들어오는 돈이 거의 100배로 올라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람들이 돈에서 수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국가 예산에 많은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여유 있게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뭐 인프라도 구축하고 뭐 도시 외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예쁘게 장식할 수 있는 돈이 생겼고 뭐 큰 프로젝트 뭐 소치 동계 올림픽이라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돈을 할 수 있었고 아무리 국가 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훔쳐도 아무리 부정부패를 해도 남아있는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실제 있는 사람들까지 내려오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되게 이게 아주 좋은 기간이라는 기억이 남아있어요. 돈이 많았고 여유롭고 뭐 모든 게 잘 되고 있고 뭐든 하면 바로 돈이 나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2000년대였어요 거의. 그러니까 푸틴의 첫 임기랑 두 번째 임기.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뭐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딱 이 8년이 러시아 경제가 너무 큰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푸틴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푸틴의 덕분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네. 이제 동일시가 된 거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 사실 한국이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러시아는 민주주의 안 된 사례고 한국은 그렇게 된 사례인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또 그 중에 하나는 러시아는 그 원재도 많고 그거 쉽게 팔 수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독재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그런 사실 원재 많은 나라 사우디도 그렇고 뭐 이렇게 사우디 친구들이 안 좋아할 수 있지만 그 한국은 그 반대로 이제 사실 원재료 많이 없잖아요. 땅에 있는 거 많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시도해보면서 산업은 해야 되는데 산업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 돌아갈 수 있는 환경 만들기도 쉽다. 그래서 러시아는 진짜 석유 가스값 때문에 좀 푸틴한테 진짜 유리해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푸틴한테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석유나 이런 지하 차원을 많이 팔아서 사는 나라들인데 민주주의 나라들도 있어요. 가장 그쵸. 대표적인 케이스 뭐 네덜란드랑 핀란드인데, 그래서 꼭 뭐 지하 차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독재 국가가 아니긴 한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런 시설을 갖게 된 그런 배경이 좀 이렇게 독특해서 거의 러시아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지하 차원, 뭐 천연가스랑 석유 갖고 있는 이 층이 사회층이 거의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최고의 0.1%가 러시아 부의 거의 90%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일부 사람들이 거의 모든 러시아 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뭐 그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심한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오늘 꼭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 딱 이건데 미국이 많은 면에서 제가 느끼기에 러시아 닮아가고 있다. 러시아 모습이 미국에서 또 보이고 있다는 건데 이거 제일 좋은 예시 중에 하나는 그 빈부의 차 뭐 이거 한국어도 뭐 알아요? 혹시 oligarchy? 그러니까 올리가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흥 부자라고 얘기를 그쵸. 하는데 즉흥 부를 갑자기 단순간에 갖게 된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 진짜 소수의 사람 막 진짜 소수. 뭐 100명 한 1000명 정도는 진짜 그 나라의 거의 모든 부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청치 측이랑 너무 친하고 그래서 맞아. 청치도 그렇게 하고 일반 사람들은 평민들도 이제 좀 못 살게 되는 모습은 제가 그렇게 러시아 좀 뭐 많은 미국 전문가 그렇게 러시아 그런 식으로 보는데 근데 요즘 미국도 이거 보면은 러시아는 그런 뭐 재료 뭐 가스 그런 natural gas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tech 빌 게이츠 착하지만 나머지 테슬라, 일론 머스크, 마크 일론 자커버그, 머스크, 예, 맞아요. 그 누구야 띠모리 친구, 그 애마존, 오 마이 갓, 아무튼 애마존 대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오히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랑도 너무 친하고 제프 베조스. 제프 베조스, 그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랑 너무 레리 엘슨도 그렇고 오라클 그 사람들은 친하면서도 이득 받고 그냥 give and take 이렇게 서로 챙겨주면서 일반 사람들 못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러시아 출신 입장에서 그거 봤을 때 비슷한 생각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근거는 다르지만 모습은 비슷해요. 미국은 되게 그러니까 미국에 러시아에서 미국에 대해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생 자본주의. 그러니까 룰이 없는 자본주의. 야생 자본주의. 예,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갖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그죠. 그런 사회라고 이제 미국을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근본적인 미국과 유럽의 차이이기도 해요. 유럽은 또 이 부의 분포에 대해서 그 분배에 대해서 되게 엄격해요. 한 사람이 많은 거를 갖게 못하게끔 시스템 자체가 이런 장치들이 있어서 그렇게 막 브레이크처럼 되어 있는데 작동되어 있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미국은 말 그대로 보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볼 수 있고 가난해지면 바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게 되게 뭔가의 브레이크를 시킬 수 있는 좀 이렇게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미국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또 이제 사실은 이걸 막아야 하는 게 정부인데 맞아요. 근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의 가속 밟고 있어 지금. 권력은 이제 그 비즈니스 출신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즈니스에 더 우호적이고 돈에 대한 그런 우호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유착이 너무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 차이가 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맞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원래는 정부는 조금 사업 그런 친구한테 친하다고 뭐 착하다고 해도 직접 고려 같은 건 없는데 지금 최근에 뭐 애플 그 팀 쿡 저 백악관 가면서 선물 뭐 금 뭐 선물 주면서도 행정 바꾸고 엔비디아도 중국한테 그런 그 칩 AI 칩도 팔고 싶어서 뭐 해가지고 그런 거 듣기 그런 고래 정부도 아니에요. 그냥 트럼프하고 그 누구야 그 사업가 간의 고래 보면서 아 진짜 미국이 많은 면에서 이제 러시아 닮아가고 있다. 플러스 거기에다 말한 것처럼 미국 복지는 쓰레기예요. 저는 사실 그것에 미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랑스러운 부분 트럼프 전까지는 자랑스러운 부분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지금까지 그때도 복지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 사례 볼 때 너무 한국 잘하고 있다는 거는 완벽한 건 없어요. 아니면 한국은 또 단점이 있지만 복지 제도가 진짜 제가 보기에 너무 잘 되어 있으면서도 자본주의 잘 돌아가게 하는 나라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도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기울인 부분들도 있고 아직은 작동을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크게 보면 이 시스템을 딱 그렇게 크게 보면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푸틴이나 트럼프를 보면 계속 그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권력을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을 일단 잡으면 안 되는 사람 중에 첫 번째 사업가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왜냐하면 정치 권력과 금융계가 바로 유착이 돼서 뭔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 빈부격차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뭔가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뭐 세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 주면서 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갖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들이 두 번째 권력을 잡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경찰, 검찰, 뭐 국정원 이런 출신자들 그러니까 이런 폭력 기관 출신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푸틴을 보고 말하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갖고 있는 세계관이 매우 독특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흑백으로 보고 있고 내 편 아니면 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관이기 때문에 나라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 운영이라는 게 또 기업 운영이랑 매우 많이 다르기도 하고 또 정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경제, 사회, 정치, 뭐 예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부분들을 아울러서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폭력 기구의 출신자들은 그 인식 자체를 못 해요. 맞아요. 그냥 오로지 자기 권력에 관심이 있고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전혀 안 가지면서도 나만 건드리지 않으면 됨라는 그런 사고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안 좋은 데로 빠지는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나는 이렇게 운영하고 싶은데 국회에서 야당이 나한테 뭐라고 해. 그럼 야당을 탄압해야지. 예. 지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선거를 통해서 야당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게끔 뭐 하거나 아니면 코미디언을 공격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계엄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야당을 탄압시키려는 그런 게 독재자들이 전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뭐 교수, 역사학자, 뭐 철학자 아니면 뭐 경제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야지 뭐 군인들 이런 건 안 돼. 맞아요. 제가 이거 한국어 표현 비슷한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When the only thing you have is a hammer, everything looks like a nail. 혹시 들어봤어요? 맞아. 해머 뭐지 한국어? 망치. 그쵸. 망치만 들고 있으면 모든 거 낫으로 보인다. 낫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잡으면 문제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때리고 싶은 거죠. 그렇지. 다른 해결책 없고. 그래서 트럼프도 요즘 이름 뭐였지? 방금도 얘기했었잖아요. 그 코미디언. 지미 키멀. 지미 키멀 문제 있을 때 그리고 뭐 해결됐다고 보는데 근데 또 이러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트럼프가 이제 저를 반대하는 저를 비판하는 모든 그 방송국의 라이센스 그 뭐 자격증 없애겠다고 얘기하는 거 사람이 방송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진짜 제가 미국에서 이런 모습 보게 되면서
맨날 슬프고 저 인스타 보는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맨날 올리니까 그런 거밖에 안 올려서. 근데 그래도 미국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규범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저 같은 사람도 많은 미국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자유의 맛을 알고 자유를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 뭐 교육도 받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버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유를 버리진 않겠지. 근데 미국에서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상황을 잘 그려주는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맞아. Civil War. Yes. 그러니까 딱 그게 거의 다큐 정도예요. 맞아요. 그 영화가. 느꼈어요. 예, 저 그거 보면서 오 이게 정말 현실화가 될 수 있겠는데? 라고 맞아요. 생각했어요. 저는 맞아요. 이게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너무 현실에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워낙 자유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자유를 근거로 기반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독재를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독재가 무력으로 그 사회를 압박하려고 만약에 하면 이게 내전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뭐 물론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 근데 좀 근데 진짜 한편으로 제가 한국이 이거 역사적으로 그 로마 황제국 무너지면서 세인트 아거스틴이 맞나? 세인트 아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맞을 거예요. 이름. 그 사람이 아프리카 그 북쪽 해변에 있으면서 자기 나라인 로마 황제국 무너지는 거 이제 보게 되는 사람. 직접 보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그 소식 들으면서 많이 슬펐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저도 한국 살고 있는 미국인으로서 뭔가 미국이 이러고 있는 모습 볼 때 제가 사랑하는 미국이니까 너무 슬픈데 한국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시에 너무 감사해요. 아 오히려 요즘 뭔가 민주주의 자유의 중심이 더 이상 미국 아니고 한국인가 이렇게 생각 들 정도로. 저도 이게 매우 급격하게 이제 공감하는 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에는 미국보다 민주주의가 더 잘 보여주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게 그 중에 한국이 훨씬 지금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적이고, 일본은 좀 위험하게 좀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한국 그리고 뭐 유럽의 몇 개 국가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말 그 원천적인 그 오리지널 민주주의를 맞아요.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나라들이 있긴 한데 미국이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당분간 다시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이 민주주의로 기반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쉽게 그건 포기할 수는 없을 거고 쉽게 무너지진 않아요. 그죠. 이게 워낙 그런 나라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흐려지거나 아니면 잠시 이런 흑기, 약간 어두운 기간을 지나갈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은 딱 그런 기간인 것 맞아요. 같기도 하고. 제가 그 얘기하면 또 생각나는 건데 그거 어디야? 이탈리아 도시 베네스 혹시 가봤어요? 베네치아? 아니 아직 안 가봤어요. 거기 가보면 재밌는 건데 옛날 그냥 도시 국가였어요. 근데 거기 지도자도 조금 민주주의식으로 뽑았는데 도지라고 그래. 도지. 뭐 그 얘기하면 또 일론 생각나지만 도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백악관 같은 건물, 국회 같은 건물 들어가면 그림 다 있어요. 그 지도자 했었던 모든 사람 그림이 있는데 딱 한 사람은 그거 그냥 흙으로 이렇게 걸렸어요. 얼굴 안 보이게. 그 사람도 너무 그 나라 이제 배신하고 이상한 고래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쓰레기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잘 되면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한국의 복지가 좋다, 뭐 잘 돌아간다고 얘기했고 미국도 별로다라고 생각했는데 러시아 복지는 어느 정도 혹시 된다고? 만약에 미국이 여기 있고 한국이 여기 있으면 네. 러시아가 여기 있을 거예요. 복지요? 네. 왜요? 그러니까 복지로서는 러시아가 한국보다 조금 더 잘 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소련에서 계승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워낙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은 우리가 항상 나쁜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 복지라는 게 거의 1위로 그렇죠. 생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되게 잘 돼 있어요. 뭐 물론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국가 예산이 얼마나 정도 이거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 여력이 좀 다르긴 한데, 근데 크게 보면
지금도 아직까지도 러시아 복지는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은 뭐 특히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편이고 러시아보다 훨씬 또 그리고 뭐 교육도 사실은 러시아가 그러니까 지금은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원래는 소련에서도 그렇고 제가 학교를 이제 대학교를 다녔던 90년대는 러시아가 훨씬 더 좋았어요. 시스템이. 한국은 너무 자본주의 원칙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교육이 뭐 등록비가 비싸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대출을 받고 막 그렇게 하고 뭐 물론 미국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은 그게 완전 문제예요. 이게 최악이에요. 정말 문제고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닌 게 다행이지만 근데 그래도 러시아보다 조금 더 심해요. 러시아는 그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열려 있고 입학하기가 훨씬 더 쉽고 아무리 등록비를 풀러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안 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노년층에 나오는 연금라든가 아니면 그 신혼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지 그 주거를 살 수 있는 대출 뭐 무이자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에서 소위 이제 그 부모 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바로 나오는 돈이 있어요. 그것도 상대적으로 큰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내가 알아서 쓸 수는 없고 유일하게 이 돈을 쓸 수 있는 게 주고 살 때 혹은 이 아이가 나중에 될 때 이제 교육비로 그 딱 이 두 개로 쓸 수 있어요.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딱 은행에서 묶여 있어요. 그 돈이. 근데 그게 뭐 첫 번째 나오면 얼마고 뭐 두 번째 나오면 얼마고 세 번째 나오면 얼마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 출산율이 올라간 게 데이터상 확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해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좀 있긴 한데 한국은 아직은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그래도 보여요. 그러니까 특히 러시아 출신자로서는 아직은 특히 가장 눈이 많이 띄는 게 노년층 복지.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뭐 연금이라든가 뭐 주거와 관련된 관리비라든가 러시아에서 다 무료거든. 뭐 가스세, 뭐 전기세, 뭐 이런 예. 그러니까 65세, 뭐 70세 이상이면 다 무료예요, 그냥. 거의 그냥 예. 편하게 살 수 있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 뭐 그러니까 의료비라든가 그러니까 노년층에게 향한 그런 뭐 의료비, 교통비, 매월 나오는 연금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조금 더 잘 되어 있고 한국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그때 막 이렇게 뭐 한국이 더 좋다 러시아도 좋다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어쩔 때는 한국이 어쩔 때는 러시아가 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크게 보면은 러시아가 약간 조금 아직까지도 그래도 약간 조금 좋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금은 러시아가 더 높죠. 예, 세금은 러시아가 더 높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되게 달라요. 왜냐하면 한국은 완전 자본주의식으로 그러니까 세금이 모든 게 투명해요.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 세금 시스템이 뭐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되게 공부만 하면 되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세금이 다 보여요. 뭐 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그 부과된 금액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고 이 예산에서 어디에 쓰이는지 다 이게 추적이 돼요. 그죠. 러시아는 그래요. 러시아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인식도 안 갖고 있고 실제로 자기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막 러시아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잖아요. 넌 세금을 얼마나 내니? 모를 거예요. 그냥 뭐 이게 되게 불투명한 시스템이에요. 뭐 얼마 어디로 그러니까 어떤 소득에서 소득이 뭔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 소득에서 얼마 빼고 뭐 그 얼마 뺀 거에 중에서도 얼마 어디로 가고 이게 다 모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실제로 숫자만 이렇게 떼놓고 보면 러시아에서 더 높아요. 세금이 한국보다. 한국은 낮은 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에요. 월급에서 그래도 뭐 의료가 뭐 얼마 떼이고 뭐 떼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뭐 국가가 강요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무슨 세금을 내야 되고 무슨 세금을 내야 되고 그건 다 합해 보면 되게 크게 나와요. 그래서 거의 뭐 30% 넘어요. 러시아가 사실상은 그거 사람들이 꼭 몰라서 그렇지 사실상은 거의 30% 넘어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도 되게 세금률이 낮은 편에 속하는 나라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국 좀 많이 좋아하는 건 그 세금 효율적으로 많이 쓰는 나라인 그치. 것 같아요. 미국은 사실 저는 세금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저는. 네, 저도요. 다만 진짜 미국에서 많이 세금 내야 된다면 그 세금 내고 뭐 해? 특히 캘리포니아 정부 보면 세금 엄청 많이 내는데 그거 갖고 뭐 하냐. 근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에도 갈리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만 보이면, 맞아.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잘 되고 있는 인프라를 사용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고 교육을 받으면 맞아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미국처럼이나 러시아처럼 그게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맞아. 도대체 내가 낸 세금이 어디 갔는지 전혀 안 보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은 대중교통 볼 때 또 사업으로 봐요. 대중교통 왜 실적이 안 나요? 이거 돈 벌어야 이제 좋은 건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것도 다르니까 너무 좋은 맞아요. 건데 근데 또 생각한 거 이제 오히려 그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자유 좀 민주주의 바라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오히려 복지 너무 잘 돼서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럴 필요한 수도 것들에도 있으니까 수도 뭐가 바뀌어 키오스 그거 가지려고 뭐 자유 가지려고 키오스까지 들어갈 뭐 하려고 들어갔냐 그럴 수도 그런 있어요. 생각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항상 기준이 되는 게 미국이에요. 항상 미국은 그렇잖아. 미국에 내려온 게 이렇게 되잖아. 막 항상 미국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그 뭐 대중교통이 이렇게 돼 있고 미국에는 대중교통이 없잖아. 그죠. 아니면 우리는 길가는 이렇게 깨끗한데 미국은 이렇게 다 쓰레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미국을 비판하는 점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이 너무 계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든 다 먼저 돈에 대한 생각이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교육, 의료, 뭐 부모님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아니 교육은 당연히 국가가 제공해줘야 하는 그런 서비스지 뭐 의료는 당연히 국가가 제공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을 낸 만큼 돌아와야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국가가 있어서 국가가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으로 기본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있어.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방금 않죠. 얘기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내가 얼마 냈고 그 얼마 낸 만큼의 나에게 돌아온 게 얼마인지 딱 그렇게 따져보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은 정서에 그건 맞지가 않아요. 그런 거 진짜 안 맞겠네요.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나 좀 한국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뭐 주제나 좀 언급하고 싶은 그런 거 있을까요? 많죠. 많은데 근데 뭐 이번에 아직은 읽지 못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책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내용을 넣었어요. 처음에 2022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딱 전쟁이 시작했을 때였으니까 그런 내용을 일부러 뺐고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4년차에 들어가는 전쟁이기 때문에 오히려 워낙 너무 많은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 책 기반으로 북토크나 뭐 특강을 할 때마다 항상 돌아오는 질문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래서 아예 이번에 챕터를 따로 썼어요. 제가 그래서 원래 없었구나. 네, 원래는 없었는데 지금 따로 넣었어요. 이제 이 전쟁이 발발한 배경, 계기 그리고 또 따로 이제 러시아의 입장, 우크라이나 입장 따로 제가 딱 그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에 당연히 이 전쟁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의견이 있긴 한데 이거는 책에 넣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딱 이 두 입장을 독자들이 비교할 수 있게끔 다 해놨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입장,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생각하는 입장,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이 정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하지 못한 얘기 하고 싶었지만 오늘 못한 얘기 그건데 다음에 불러서 다시 시간 되면 그거 해야겠다. 이거는 이 책에서 보면 214페이지에서 시작해서 푸틴의 동슬라브의 민족주의가 초래한 디스토피아라는 챕터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딱 막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키예프, 러시아의 입장, 우크라이나의 입장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러시아와 동슬라브인 같은 이제 민족 그룹에 속해 있는 벨로루시아 얘기도 여기는 나오고 있어요. 같은 챕터에서. 왜냐하면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로루시아 같은 민족 그룹이거든요. 동슬라브라고. 그래서 그 나라 간의 다이내믹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책에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진짜 재밌게 봤어요. 진짜로. 왜냐면은 외국인이 한글로 쓴 책 처음 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 한글로 원래 그냥 그 책 쓴 사람 미국인이고 영어로 쓴 책이다가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이제 책도 몇 권 봤는데 이거 진짜 처음이네요. 이거 처음인데 근데 제가 원래 이 출판사 직원도 아닌데 출판사 홍보를 좀 할게요. 이게 출판사에서 틈새 책방이라는 출판사인데 이 지극히 사적인 책은 시리즈예요. 이게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있어요. 지금은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영국, 네팔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있는데 읽어보시면 다 재밌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점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우리 앞으로도 한국 계속 지금처럼 최고 민주주의 중심이자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외국인으로 살아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외국인 아니잖아요. 저만 외국인이에요 여기서. 네, 저는 외국인이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다른 나라의 시선이 아니라 그 나라의 출신자들이 보는 자기 본국의 시선이기 때문에 좀 낯설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해요.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출판하고 나서 여러 가지 후기를 봤는데 그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봤어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어요. 이런 후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제가 러시아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좋은 나라다, 푸틴이 좋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정당화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근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평가를 할 때 여러 각도에서 보는 게 너무 유리해서 맞아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보는 러시아가 또 한국 독자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생각으로 이 책을 써봤고, 다른 책도 네팔, 수잔이 쓴 네팔 또 다른 사람들이 쓴 자기 나라에 대한 그런 책들이 거의 비슷한 각도로 시선으로 쓰여진 책들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 책 많이 팔리면서 다음에 얘기할 때도 세 판, 4판 이렇게 하면 재밌겠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형. 감사합니다. 땡큐.